내 돈, 내 피 같은 돈. 그거 아니면 나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제발, 제발 좀 돌려줘요. 멈추지 않는 절규. 전화기 너머의 악마들은 이 간절한 울음소리를 그저 오늘의 실적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들이 훔친 돈의 액수는 7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짓밟은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노동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던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강하진, 30 초반, 전직 특전사 장교. 그녀의 어머니 역시 그 악마들의 목소리에 무너졌습니다. 경찰이 해외 조직이라 어렵다며 절망을 선고했을 때 하진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미련 없이 군복 대신 복수의 칼날을 들었습니다. 꺼져야 할 건 너희들이야. 그녀는 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의 빼앗긴 존엄을 되찾아주려 합니다. 블랙 엔젤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지옥 끝까지 쫓아가 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할 것입니다. 시작 전에 잠깐만요. 보이스 피싱 조직을 개박살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꼭 댓글에 보이스피싱 박멸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래야 반드시 이런 쓰레기 같은 범죄 조직을 없애는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경기도 어느 작은 동네 20년째 같은 자리를 지켜온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진열대도 오래됐지만 주인 박순덕 씨의 손길만큼은 언제나 정성스러웠습니다. 63. 새벽 5시에 문을 열어 밤 11시에 닫는 상.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악착같이 모은 돈이 7천만 원. 딸의 결혼 자금이자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2시쯤 손님이 뜸한 시간에 순덕 씨가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과 박현수 검사라는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순덕 씨는 검찰청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순덕 씨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정확하게 말했고 경기도 정확한 주소와 국민은행 계좌번호까지 모두 알고 있었으며 순덕 씨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의심 거래가 12건 들어왔고 피해자가 6명이며 피해 금액만 2억 3천만 원이라고 했고 순덕 씨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지만 그 남자는 순덕 씨를 보호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몰려 계좌가 전액 동결되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쓴다고 말했으며 순덕 씨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년 동안 돈을 못 쓴다니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건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 남자는 순덕 씨 돈을 검찰 전용 보호계좌로 옮기면 수사 끝나고 다시 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순덕 씨는 망설였지만 주민번호도 계좌번호도 주소까지 다 아는데 가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고 전화를 끊지 말고 계속 연결한 채로 은행에 가라고 했으며 다른 전화는 절대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순덕 씨는 전화를 귀에 댄 채 가게 문을 닫고 은행으로 향했고 5분쯤 걸어가는 동안 그 남자는 계속 지금 몇 시냐고 은행 가까워졌냐고 주변에 수상한 사람 없냐고 물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 창구 직원에게 7천만 원 전액 인출하고 다른 계좌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고 창구 직원이 금액이 큰데 무슨 용도냐고 물었지만 순덕 씨는 검찰청에서 조사 때문에 옮겨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전화 너머 남자는 은행 직원 말 듣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모른다고 지금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고 순덕 씨는
창구 직원에게 검찰청 검사가 직접 전화했으니 빨리 처리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처리했고 7천만 원 딸 시집 보내려고 20년을 모은 돈, 노후를 위해 악착같이 아낀 돈이 낯선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전화 너머 남자는 확인했다고, 수고했다고, 수사 끝나면 연락하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고 순덕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안 됐으며 또 걸었지만 여전히 안 됐습니다.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그 번호가 진짜 검찰청 번호가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했고 순덕 씨는 휴대폰으로 인터넷에서 서울중앙지검 번호를 검색했는데 다른 번호였고 순덕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장 잔액령. 다리에 힘이 풀려 은행 바닥에 주저앉았고 딸 시집 보내려고 20년을 모았던 돈을 내가 이 나이에 단 10분 만에 다 날렸다며 소리 없이 울었으며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순덕 씨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쇼크 상태로 실려온 순덕 씨의 침대 옆에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32의 딸 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여자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런 사건은 검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외 조직이라 국제 공조 수사 들어가려면 최소 몇 년은 걸리고 돈 회수는 더더욱 힘들다고 말했지만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어머니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형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리를 뜨고 병실엔 둘만 남았을 때 순덕 씨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자신이 멍청해서 딸의 결혼 자금까지 날렸다고 이제 딸에게 짐만 될 것 같다고 요양원도 못 가겠고 그냥 딸한테 짐 안 되게 조용히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어머니는 자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딸에게 미안해하고 있었고 자식에게 폐를 끼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진은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쥐고 자신이 반드시 다 찾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제발 아프지 말라고 간신히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경찰도 못 찾는다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냥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복도로 나온 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요. 저녁 후 평범하게 살려고 했던 지난 5년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직 활동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조용히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고 어머니의 7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존엄이었으며 20년간의 삶 그 자체였기에 하진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아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먼지 쌓인 군복과 훈장, 그리고 과거 받았던 표창장이 들어있었고 하진은 사흘 밤을 꼬박 새우며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떻게 사람을 모집하는지, 어떤 경로로 해외 콜센터에 사람을 보내는지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마침내 한 온라인 구인 광고를 발견했는데 필리핀 고소득 알바에 월 1,000만 원 보장의 숙식 제공에 경력 무관이라는 달콤한 문구가 적혀 있었고 하진은 가짜 이력서를 만들어 학력도 낮추고 경력도 모두 지우고 빚에 쪼들리는 평범한 구직자로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이틀 후 연락이 왔고 내일 인천공항에서 만나자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항공권이 전송됐는데 하진은 어머니께 친구 결혼식 때문에 며칠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했고 순덕 씨는 오랜만에 좀 쉬고 오라며 딸의 등을 애틋하게 쓰다듬어 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하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는데요. 들키면 죽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의 존엄을 되찾지 못하면 자신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였던 한 여자가 어머니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악마의 소굴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꼭 성공하라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인천공항 3층 출국장의 약속 장소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고 하진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여권을 내밀라고 손짓했는데 하진은 준비해 둔 가짜 여권을 건넸고 남자는 대충 훑어본 뒤 비행기 시간이 임박했으니 빨리 가자며 출국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하진도 침묵을 지켰으며 4시간의 긴장된 비행 끝에 마닐라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짐을 찾아 나왔을 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마치 하진을 기다렸다는 듯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하진을 포함해 5명의 한국인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고 얼굴엔 월 1,000만 원이라는 달콤한 약속에 대한 기대와 낯선 이국 땅에 대한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10분쯤 지났을 때 앞자리에 앉았던 브로커가 뒤를 돌아보며 여권을 다 내라고 차갑게 명령했고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자 여기선 자기들 말만 들으면 되고 도망가봤자 소용없다고 비웃듯 덧붙였는데 하진을 포함한 5명은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건넸고 브로커는 그걸 가방에 넣으며 마치 사냥감을 손에 넣었다는 듯 으스스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거리와 간판도 읽을 수 없고 사람들의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곳에서 하진은 자신이 이제 완전히 고립됐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고 옆자리에 앉은 20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겠냐고 물었을 때 하진은 괜찮을 거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차갑게 되뇌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고 점점 건물이 줄어들고 허름한 집들만 보이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철문으로 삼엄하게 둘러싸인 3층짜리 건물 앞에 멈춰 섰는데 건물 입구에는 근육질의 남자 2명이 팔짱을 끼고 마치 교도소 간수처럼 서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뭐라고 말하자 두 남자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철문을 열었고 하진 일행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복도는 좁았고 조명은 어두웠으며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무슨 말인지는 도통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브로커는 1층 끝 방 앞에서 멈춰서더니 문을 두드렸고 들어오라는 굵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가운데 의자에 앉은 30대 후반의 남자가 보였고 그는 문신으로 뒤덮인 팔을 드러낸 채 담배를 피우며 하진 일행을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조직의 행동대장 마철웅이었는데 그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여기 온 걸 후회하는 놈이 있냐고 물었고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자 비웃듯 웃으며 하나 물어볼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철웅은 옆자리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왜 왔냐고 물었고 남자가 더듬거리며 돈 벌러 왔다고 대답하자 마철웅은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다고 말했지만 바로 그 순간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더니 그럼 돈 벌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남자의 멱살을 거칠가 잡아 끌었습니다. 마철웅이 눈빛이 왜 이러냐며 불만이 있냐고 소리치며 남자를 옆방으로 끌고 갔고 문이 쾅 하고 닫혔는데 잠시 후 둔탁한 소리와 함께 피를 토하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고
하진을 포함한 나머지 4명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신 채 창백해졌습니다. 5분쯤 지나 마철웅이 돌아왔는데 손에는 선명하게 피가 묻어 있었고 다음이라고 말하며 이번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를 가리켜 이름을 물었는데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지은이라고 대답하자 왜 왔냐고 다시 물었고 빚 갚으려고 왔다는 대답에 마철웅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통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철웅의 날카로운 시선이 하진에게 멈췄는데 마철웅이 이름을 물었고 하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김민지라고 대답했지만 마철웅은 고개를 갸웃하며 한국말을 왜 이렇게 또박또박하냐며 학교를 많이 다녔냐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고 중학교만 나왔고 가난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했는데 마철웅은 하진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눈빛이 평범하진 않다며 의심 가득한 코웃음을 쳤고 하진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철웅이 뭐가 죄송하냐고 다그쳐 물었고 하진은 자신이 잘못 보였나 보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는데 마철웅은 재미있다며 하진의 앞을 천천히 지나쳐 다음 사람에게로 갔고 그제야 하진의 등에 흐르던 식은땀이 느껴졌습니다. 마철웅은 나머지 2명도 간단히 심사한 후 4명은 합격이라며 브로커에게 2층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했고 4명은 브로커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는데 복도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문이 보였고 각 방에서는 한국말로 전화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브로커가 여기가 콜센터고 내일부터 일 배울 건데 실적 못 내면 밥도 못 먹고 맞을 수도 있다고 협박조로 말했고 4명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 브로커는 맨 끝 방을 가리키며 여기서 자라고 침대 4개 있으니까 알아서 쓰라고 말하고는 문을 잠그듯 쾅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2층 침대 2개와 낡은 책상 하나, 그리고 작은 창문이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탈출을 막는 철조망이 삼엄하게 보였는데 4명은 말없이 각자 침대를 골랐고 하진은 창문 쪽 아래 침대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20대 남자가 조심스럽게 정말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아까 그 사람 비명소리가 너무 무섭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하진은 쉬라고 내일 일 배워야 하니까 자라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다른 3명이 불안한 잠에 빠져든 후 하진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는데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과 저 멀리 희미한 불빛 그리고 완전히 차단된 이 감옥 같은 곳에서 하진은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냉정하게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께 조금만 기다리라고 자신이 반드시 7천만 원을 다 찾아올 거라고 그리고 어머니의 존엄을 짓밟은 이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응징할 거라고 말이죠. 하진의 첫날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브로커가 문을 쾅 열고 들어와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4명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복도로 나왔는데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모두 하진처럼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온 한국인들이었으며 얼굴엔 어젯밤 제대로 잠을 못 잔 듯 피곤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브로커가 모두를 가장 큰 방으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책상과 의자, 컴퓨터와 헤드셋이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마치 어느 회사의 사무실처럼 보였지만 창문마다 철창이 박혀 있고 문 앞에는 경비가 서 있어 이곳이 감옥과 다를 바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자가 앞으로 나왔는데 그는 자신을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될 거고 일은 간단하다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받아내는 거라고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팀장은 컴퓨터 화면을 켜며 여기 명단이 있으니 이 말대로 읽으면 된다고 했는데 화면에는 60대 이상의 노인들 명단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고 각 사람마다 자녀 이름과 직업, 은행 계좌번호, 심지어 건강 상태와 최근 병원 방문 기록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어서 하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팀장이 시범을 보이겠다며 헤드셋을 쓰고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은 상대는 이른 대로 보이는 할머니였고 팀장은 능숙하게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라며 할머니의 아들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그 아들이 다니는 회사 이름까지 말하며 지금 사기 사건에 연루돼 곧 체포될 거라고 보석금 3천만 원을 당장 내지 않으면 1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자기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라고 애원했지만 팀장은 냉정하게 그럼 아들이 감옥 가는 걸 보고만 있을 거냐고 1시간 안에 이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한 뒤 전화를 끊었고 헤드셋을 벗으며 보통 하루에 10통에서 20통 정도 걸면 한두 명은 걸린다고 한 건당 수수료가 10%니까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신입들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옆에 있던 20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사기 아니냐고 자기는 이런 거 못한다고 말하는 순간 팀장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고 문 앞에 서 있던 경비 2명이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뒤로 물러서며 자기는 그냥 돌아가겠다고 여권 돌려달라고 소리쳤지만 경비들은 남자를 붙잡아 끌고 나갔고 복도 끝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뼈가 부러지는 듯한 끔찍한 비명이 들려왔으며 그 비명은 5분이 넘도록 계속됐습니다. 팀장은 나머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여기서 일 안 하면 나가는 방법은 2가지뿐이라고 시체가 되든지 불구가 되든지 둘 중 하나라고 차갑게 말했고 모두가 공포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이 각자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했고 하진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는데 화면에는 이름과 나이, 주소, 가족관계, 재산 상황, 심지어 최근 통화 내역까지 상세하게 적힌 노인들의 명단이 나타났고 하진은 그 명단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2층 전체에 방송이 울렸는데 전 직원 지금 당장 1층 회의실로 집합하라는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였고 사람들이 술렁거리며 일어났으며 팀장이 빨리 내려가라고 재촉했습니다. 1층 회의실은 넓었고 이미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한국인이었고 나이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으며 하진은 구석자리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회의실 맨 앞에는 거대한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의자 뒤로 대형 모니터 6개가 벽에 걸려 있었는데 각 모니터에는 2층부터 3층까지 모든 방의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감시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는데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가 지나가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심지어 마철웅조차 존중하는 표정으로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이 조직의 총책, 왕 사장이었습니다. 왕 사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더니 마이크도 잡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모두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달 실적이 아주 좋았다고 목표를 200% 초과 달성했다고 말하며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왕 사장의 다음 말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최근 들어 실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왕 사장이 손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리자 경비들이 3명의 사람을 앞으로 끌고 나왔는데 그들은 모두 30대로 보이는 남자들이었고 얼굴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왕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3명에게 천천히 다가가더니 그중 한 명의 턱을 손으로 들어 올리며 기회는 충분히 줬는데 왜 실적을 못 냈냐고 물었고 남자가 무릎을 꿇으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왕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한데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차갑게 말하며 손짓하자 마처rum이 앞으로 나왔고 3명은 경비들에게 끌려나갔는데 복도에서 들려온 비명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길고 끔찍했으며 하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는 걸 느꼈습니다. 왕 사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더니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며 여기선 실적이 전부라고 실적만 내면 돈도 벌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만 게으름을 피우면 복도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저렇게 된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왕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을 나갔는데 그가 나가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팀장이 다시 각자 자리로 돌아가라고 지시했고 하진은 자리로 돌아와 앉았지만 머릿속으로는 왕 사장이 진짜 보스라는 걸 CCTV로 모든 걸 감시하고 실적으로 사람을 지배한다는 걸 저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조직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하진은 헤드셋을 쓰고 화면을 봤는데 첫 번째 타깃은 68세 김영자 씨로 아들이 둘이고 손자가 셋이며 예금은 5천만 원 정도라고 적혀 있었고 하진은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들렸으며 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침착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담당 박미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말투는 정중했으며 확인 결과 지난 3년간 병원비로 지출하신 금액 중 환급 대상이 320만 원 나왔는데 아직 수령하지 않으셨다고 혹시 연세병원 정형외과에서 무릎 수술 받으셨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그걸 아냐고 물었고 하진은 침착하게 건강보험 청구 내역에 다 나와 있다고 지금 바로 처리해드릴 수 있다고 말했으며 환급금이라는 말에 김영자 씨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하진은 계속해서 질문하며 계좌번호와 개인정보를 확인했고 팀장이 하진의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옆자리 동료가 하진을 힐까 쳐다보며 신입치고 잘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진은 통화를 마치고 헤드셋을 벗었는데 속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라도 해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고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팀장이 하진에게 다가와 신입치고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일주일 안에 에이스 될 수 있다고 말했고 하진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에이스가 되면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왕 사장의 약점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진은 천장 구석에 달린 CCTV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3층 CCTV 모니터룸에서 왕 사장은 6개의 모니터 중 하나를 확대하며 하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옆에 서 있던 마처rum이 어제 면접 봤던 여자라고 말투가 좀 또박또박해서 의심스러웠다고 보고했지만 왕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투 문제가 아니라고
저 눈빛이 문제라고, 저건 돈 벌러 온 놈의 눈빛이 아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왕 사장은 하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마철웅에게 저 여자를 24시간 감시하라고, 뭔가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마철웅이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가자 왕 사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재미있는 여자라고 대체 정체가 뭘까 하고 말이죠. 2층에서 하진은 다음 전화를 걸 준비를 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그때까지 완벽하게 위장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하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미 왕 사장의 레이더에 포착됐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위험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입니다. 3장.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전화를 걸었고 하루에 평균 30통에서 40통을 소화했으며 그중 5명에서 7명 정도가 돈을 송금했는데 이는 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이었고 팀장은 하진을 에이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이 이렇게 높은 성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밀은 상대방의 목소리 톤과 말하는 속도, 호흡 패턴을 분석해서 어떤 말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순식간에 파악하는 능력이었고, 상대방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가장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 그 지점을 공략했는데, 이것은 과거 특수훈련에서 배운 심리전 기법이었지만 지금은 그 기술을 사기를 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진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진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복도 끝 구석에서 누군가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하진이 다가가자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는데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얼굴엔 눈물 자국과 함께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재민이라고 소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1년 전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다고, 처음엔 돈만 벌면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빚은 점점 늘어났고 이제는 평생 여기 갇혀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매일 노인들을 속이는 자신이 너무 싫지만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진은 재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여기서 나가고 싶냐고 물었고, 재민은 당연히 나가고 싶지만 여권도 없고 도망치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하진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춰 자신이 방법을 찾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정체를 말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민은 하진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하진은 일단 이 건물 구조를 알아야 한다고, 3층에 뭐가 있는지, 왕 사장은 주로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조직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3층은 출입이 통제돼 있고 왕 사장과 간부들만 올라갈 수 있다고, 거기에 피해자들 정보가 저장된 서버실과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는데 마철웅이 2명의 경비를 데리고 지나가며 하진 쪽을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힐끗 쳐다보고 지나갔습니다. 하진은 화장실로 들어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버실과 금고, 그게 이 조직의 심장이고 그걸 확보하면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으며 동시에 피해자들의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다음 날 오전 하진은 평소처럼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갑자기 팀장이 다가와 왕 사장님이 부른다고 이번 달 실적이 너무 좋아서 특별 보너스를 준다고 전했고, 하진은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왜 갑자기 보너스를 준다는 건지, 혹시 어제 재민과의 대화를 들킨 건 아닌지 긴장했습니다. 팀장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갔고
복도를 걸으며 하진은 주변을 재빨리 살폈는데 어제 밤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 복도였고 서버실은 복도 중간쯤 오른쪽에 있었으며 하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갔지만 눈으로는 서버실 문의 전자잠금장치 모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왕 사장의 방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하진은 안으로 들어가 왕 사장 앞에 섰는다. 왕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앉으라고 말하고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하진 쪽으로 밀었으며 봉투 안에는 100만 원권 다발이 보였습니다. 왕 사장은 이번 달 실적 1등이라고 축하한다고 특별 보너스 500만 원이라고 말했고 하진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달라고 혹시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진은 불편한 건 없지만 가끔 고향 생각이 난다고 대답했고 왕 사장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돈 벌어서 빚 갚으면 당당하게 고향 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며 나가도 좋다고 손짓했습니다. 하진은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고 서버실 앞을 지나갈 때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갔지만 눈으로는 서버실 문을 힐끗 쳐다봤으며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마철웅이 나타나 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철웅은 하진을 뚫어지게 쳐다봤고 하진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으며 마철웅은 아무 말 없이 지나쳤지만 하진의 등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층으로 내려와 자리에 앉은 하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들킨 건지 아니면 테스트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왕 사장과 마철웅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재민을 만났고 조심스럽게 우리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마철웅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고 앞으로 며칠간은 만나지 말자고 말했으며 재민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럼 계획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지만 하진은 계획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다만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는데 바로 그 순간 3층 왕 사장의 방에서 왕 사장은 모니터를 보며 마철웅에게 봤냐고 김민지가 서버실 앞 지나갈 때 힐끗 쳐다봤다고 말했습니다. 마철웅은 고개를 끄덕이며 분명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고 왕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럼 이제 확실하다고 김민지는 스파이고 재민은 내부 협력자라고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잡자고 말했습니다. 마철웅이 알겠다고 대답하자 왕 사장은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김민지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눈빛을 보면 뭔가 훈련받은 것 같다고 아마 경찰이나 정보기관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철웅은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니냐고 당장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왕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지금 잡으면 배후를 모른다고 김민지 혼자 온 게 아닐 수도 있고 외부에 협력자가 있을 수도 있으며 국제공조수사팀이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으니 김민지가 외부와 연락하는 순간을 잡아야 한다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철웅은 고개를 끄덕였고 왕 사장은 창밖을 보며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것 같다고 과연 누가 이길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계획을 세웠는데 재민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하고 서버실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무엇보다 왕 사장의 의심을 풀어야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 있는 연락처에게 메시지를 보내 국제공조수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압수당했고 인터넷은 모두 감시당하고 있으며 편지를 보낼 방법도 없었기에 하진은 답답한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고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진의 시선이 침대 옆벽 구석에 멈췄는데 작은 환풍구가 보였고 가로 40cm, 세로 30cm 정도의 사각형 환풍구였으며 나사 4개로 고정되어 있었고 안쪽으로 어두운 통로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진은 환풍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귀를 갖다 댔는데 미세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그 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었으며 이것은 환풍 시스템이 건물 전체를 연결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과거 특수훈련 중 건물 침투 훈련을 받을 때 환풍구를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건물에서 환풍구는 모든 층을 연결하고 있었고 만약 이 환풍구를 타고 올라간다면 3층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환풍구 나사를 손으로 돌려봤는데 녹슬어서 쉽게 돌아갔고 하진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이거라고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 12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환풍구를 열고 들어가 3층으로 올라가서 서버실 위치를 파악하고 내부 구조를 확인한 후 다시 내려온다는 계획이었고 가리고 재민과 함께 최종 작전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환풍구 안에는 CCTV가 없을 테지만 만약 환풍구에서 소음이 나거나 누군가 발각된다면 즉시 죽을 수도 있었고 그래도 하진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이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진은 침대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환풍구 침투 계획을 시뮬레이션했는데 내일 밤 아니면 모레 밤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3층 왕 사장의 방에서 왕 사장은 모니터를 보며 하진의 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니터 속 하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왕 사장은 마우스를 클릭해 다른 각도의 카메라로 전환하며 이 여자 분명 뭔가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왕 사장은 마철웅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김민지를 더 집중적으로 감시하라고 화장실 갈 때도 누가 따라가고 누구랑 대화하는지 전부 고고하라고 지시했고 전화를 끊고 다시 모니터를 보며 정체가 뭐든 곧 밝혀질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2층 하진은 눈을 감은 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일 밤 3층으로 간다고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이죠. 사장. 다음 날 밤 11시 50분 하진은 침대에 누워 숨소리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며 룸메이트 3명이 완전히 잠들기를 기다렸고 12시가 되자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환풍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몰래 숨겨뒀던 작은 동전을 꺼내 환풍구 나사를 천천히 돌렸는데 녹슨 나사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하진은 잠시 멈춰 주변을 살폈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으며 4개의 나사를 모두 풀고 환풍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드러냈는데 안쪽으로 어두운 통로가 이어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하진은 환풍구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고 통로는 좁았으며 하진은 팔꿈치와 무릎으로 몸을 지탱하며 천천히 앞으로 기어갔는데 금속 표면이 차갑고 딱딱했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둔탁한 소리가 났기에 최대한 천천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2미터쯤 기어가자 통로가 위로 꺾였고 하진은 벽을 짚고 천천히 위로 올라갔는데 환풍구 벽면이 매끄러워 미끄러질 뻔했지만 특수훈련 때 배운 암벽 등반 기술로 간신히 버텼고 3층까지는 약 6미터 높이였으며 하진은 땀을 흘리며 천천히 위로 올라갔는데 팔과 다리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3층 환풍구에 도착했고 하진은 환풍구 틈 사이로 밖을 내다봤는데 복도였고 조명은 꺼져 있었으며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문이 보였는데 모두 전자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진은 환풍구 위치를 파악했는데 복도 중앙 천장 부근이었고 여기서 내려가면 바로 복도 한가운데에 떨어지게 되는데 너무 위험했기에 하진은 환풍구를 따라 조금 더 기어갔고 10m쯤 가자 또 다른 환풍구가 나타났는데 이번엔 방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진은 환풍구 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봤는데 컴퓨터 서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각 서버마다 작은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으며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 3개가 걸려 있었고 그 모니터에는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서버실이었습니다. 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졌고 서버실 안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기에 하진은 환풍구 틈 사이로 방 안 전체를 천천히 살폈는데 천장 구석에 CCTV와 카메라 한 대가 보였고 카메라는 서버 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환풍구 쪽은 사각지대인 것 같았습니다. 하진은 환풍구 나사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는데 이번 나사는 더 단단했고 동전으로는 잘 돌아가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계속 돌렸고 10분쯤 지나자 마침내 4개의 나사가 모두 풀렸으며 하진은 환풍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방 안을 다시 한번 살폈는데 여전히 아무도 없었고 CCTV는 서버 쪽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환풍구에서 몸을 빼내 바닥으로 내려왔고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서버 앞으로 다가갔는데 메인 서버 화면에는 로그인 창이 떠 있었고 하진은 키보드를 건드리지 않고 화면만 살폈으며 서버 옆 책상에 놓인 서류철이 보였습니다. 하진은 서류철을 펼쳤고 그 안에는 피해자 명단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피해 금액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하진의 분노가 커졌는데 60대 이상 노인들이 대부분이었고 피해 금액은 적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까지 다양했으며 총 피해자는 300명이 넘었고 총 피해 금액은 15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진은 이를 악물며 이 자식들이 150억을 이렇게 훔쳐갔구나 하고 속으로 되뇌었고 하진은 서류철을 다화 제자리에 놓고 서버실 구조를 빠르게 파악했는데 메인 서버 5대와 백업 서버 2대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는 철제 금고가 놓여 있었고 금고 크기로 봐서 상당한 양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진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휴대폰은 압수당했고 대신 머릿속으로 모든 걸 각인시켰는데 서버 위치, 금고 위치, CCTV 위치, 그리고 방문의 전자잠금장치 모델까지 모두 기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은 재빨리 서버 뒤로 몸을 숨겼고 서버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누군가 들어왔고 그 발소리는 천천히 걸으며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살짝 내다봤는데 왕 사장이었습니다. 왕 사장은 서버 앞에 서서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고 키보드를 두드려 뭔가를 입력했으며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하루 수익 현황인 것 같았고 왕 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류철을 펼쳐 확인했는데 하진이 방금 전에 봤던 바로 그 서류철이었습니다. 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절대 소리를 내선 안 됐고 움직여서도 안 됐으며 왕 사장은 서류철을 다시 놓고 금고 쪽으로 걸어갔는데 금고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진은 조금 더 고개를 내밀어 금고 안을 봤는데
100만 원권 다발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고 대충 봐도 수십억 원은 되는 것 같았으며 왕 사장은 현금 다발 몇 개를 꺼내 확인하고는 다시 넣은 뒤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진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고 왕 사장의 발소리가 하진이 숨은 서버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으며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하진은 온몸의 근육에 힘을 주고 언제든지 튀어나갈 준비를 했는데 과거 훈련 때 배운 목 조르기 기술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여기서 왕 사장을 제압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왕 사장의 발소리가 바로 옆까지 왔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왕 사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왕 사장은 전화를 받으며 뒤로 돌아 문 쪽으로 걸어갔고 전화 통화 내용은 내일 물건 배송에 관한 것이었으며 왕 사장은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뒤 서버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전자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하진은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진은 재빨리 환풍구로 올라갔고 환풍구 덮개를 다시 닫은 뒤 나사를 조여 고정시켰으며 환풍구를 따라 다시 2층으로 내려왔고 4층 환풍구에서 나와 자기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진은 환풍구 덮개를 다시 닫고 나사를 조인 뒤 침대로 돌아가 누웠는데 룸메이트 3명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무도 하진이 없었던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진은 천장을 보며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버실 위치 파악 완료, 금고 위치 확인 완료, CCTV 사각지대 확인 완료, 그리고 무엇보다 왕 사장이 감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봤고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제 필요한 건 2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한국에 있는 국제공조수사팀에 연락해 작전 개시 날짜를 정하는 것. 둘째, 재민과 함께 내부에서 왕 사장과 마철웅을 제압할 계획을 세우는 것. 하진은 눈을 감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조금만 더 참자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하진은 평소처럼 일어나 콜센터로 갔고 평소처럼 전화를 걸었지만 머릿속으론 계속해서 어젯밤 일을 떠올렸고 점심시간에 하진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재민을 만났습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3층 정보를 확인했다고 서버실과 금고 위치를 파악했다고 말했고 재민은 놀란 표정으로 어떻게 3층에 갔냐고 물었지만 하진은 방법은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최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여기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언제 실행하냐고 그리고 정말 성공할 수 있냐고 물었고 하진은 재민의 어깨를 잡으며 일주일 후라고 그때까지 준비를 완벽하게 마쳐야 한다고 가리고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2사람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사람은 몰랐습니다. 복도 구석에 숨어있던 마철웅이 2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5장. 그날 오후 3시 마철웅은 왕 사장의 방문을 두드렸고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리자 안으로 들어가 왕 사장 앞에 섰습니다. 왕 사장은 모니터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마철웅은 김민지와 재민이 점심시간에 화장실 근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자신이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됐다고 보고했는데 김민지가 3층 정보를 확인했다고 말했고 서버실과 금고 위치를 파악했다고 했으며 일주일 후에 뭔가를 실행한다고 했고 여기서 나갈 준비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왕 사장의 손이 멈췄고 천천히 의자를 돌려
마철웅을 쳐다봤는데 그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잠시 침묵한 뒤 왕 사장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분쯤 지나자 왕 사장은 입을 열었는데 김민지가 3층 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냐고. 3층은 출입이 통제되는데 말이죠. 마철웅도 그게 궁금하다고 어젯밤 CCTV를 확인해봤지만 김민지는 방에서 나온 적이 없다고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대답했고 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CCTV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썼을 수도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왕 사장은 마철웅에게 지시했는데 김민지를 당장 잡아오지 말고 계속 지켜보라고 일주일 후에 뭘 하려는지 정확히 파악하라고 그리고 재민도 같이 감시하라고 둘이 언제 만나고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전부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철웅이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가려 하자 왕 사장이 다시 불렀는데 하나 더 있다고 김민지한테 함정을 놔주라고 말했고 마철웅은 무슨 함정이냐고 물었습니다. 왕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김민지 방에 있는 환풍구를 확인하라고 아마 그걸 통해 3층으로 올라갔을 거라고 환풍구 나사에 표시를 해두고 다시 열리는지 감시하라고 그리고 일주일 후 그날 밤 김민지가 환풍구를 열면 우리도 서버실에서 기다리고 있자고 설명했습니다. 마철웅은 감탄하며 역시 사장님이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고 왕 사장은 창밖을 보며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것 같다고 과연 누가 이길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마철웅은 하진의 방에 몰래 들어가 환풍구를 확인했는데 과연 나사가 풀렸다 조여진 흔적이 있었고 마철웅은 나사에 작은 표시를 남긴 뒤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진은 매일 평소처럼 일했고 재민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으며 마철웅의 감시를 느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는데 하진은 몰랐습니다. 왕 사장이 이미 환풍구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밤 11시 하진은 침대에 누워 룸메이트들이 잠들기를 기다렸고 11시 50분이 되자 조심스럽게 일어나 환풍구 앞으로 다가갔는데 나사를 풀고 환풍구 덮개를 열었고 안으로 들어가 3층으로 향했으며 이번엔 지난번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하진이 환풍구를 연 바로 그 순간 2층 복도 끝에서 마철웅이 무전기를 꺼내 왕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김민지가 환풍구로 들어갔다고 지금 3층으로 이동 중이라고 말이죠. 왕 사장은 알겠다고 서버실에서 기다리겠다고 대답했고 전화를 끊은 뒤 마철웅에게 연락해 3층으로 올라오라고 지시했습니다. 3층 서버실 환풍구에 도착한 하진은 환풍구를 열고 방 안을 살폈는데 여전히 아무도 없었고 CCTV는 서버 쪽만 비추고 있었으며 하진은 환풍구에서 내려와 바닥으로 내려왔고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는데 이 USB는 일주일 전 재민이 몰래 구해준 것이었고 이 USB에 서버 데이터를 모두 복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진은 메인 서버 앞에 섰고 키보드를 두드려 로그인을 시도했는데 비밀번호는 서버실 책상 서랍에서 찾은 메모지에 적혀 있었고 재민이 몰래 훔쳐온 것이었으며 로그인 성공하자 화면에 피해자 명단이 나타났고 하진은 USB를 꽂아 데이터 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진행률 10%, 20%, 30%. 복사하는 동안 하진은 금고 쪽으로 다가갔고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지난번 왕 사장이 입력하던 숫자 6자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금고 문이 열렸으며 안에는 현금 다발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고 하진은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휴대폰이 없어서 대신 머릿속으로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서버 앞으로 돌아왔는데 진행률 90%였고 거의 다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버실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고 왕 사장과 마철웅이 들어왔으며 하진은 얼어붙었고 왕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기다렸다고 김민지 씨 아니 뭐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마철웅이 문을 닫고 하진 쪽으로 다가왔고 하진은 뒤로 물러섰지만 뒤는 서버였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며 왕 사장은 천천히 다가오며 일주일 동안 지켜봤다고 재민이랑 대화하는 것도 3층 올라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 환풍구 비밀도 알고 있었다고 오늘 밤 여기 올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진의 얼굴이 굳었고 왕 사장은 계속해서 경찰이냐 아니면 정보기관이냐고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여기서 죽으면 끝이니까 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왕 사장이 마철웅에게 손짓했고 마철웅이 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진이 움직였습니다. 하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마철웅이 손을 뻗기도 전에 하진의 발이 마철웅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으며 마철웅은 비명을 지르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철웅의 목을 팔로 감아 조였는데 이것은 특전사 시절 배운 목 조르기 기술이었고 정확히 3초 후 마철웅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으며 하진은 그의 몸에서 손전등과 무전기를 빼앗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왕 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고 하진을 겨누며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하진은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총을 쏘면 소음 때문에 건물 전체가 깨어날 거고 그럼 사장님도 곤란할 거라고 게다가 총알이 서버를 마치면 모든 데이터가 날아갈 거라고 침착하게 말했고 왕 사장의 손이 떨렸으며 하진은 계속해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왕 사장은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하진이 더 빨랐고 하진의 손이 왕 사장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으며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하진은 왕 사장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든 뒤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복수하러 온 딸이라고 왕 사장의 조직이 자기 어머니한테서 7천만 원을 훔쳐갔고 그 돈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그 7천만 원은 그깟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존엄이고 20년간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사장은 비웃으며 7천만 원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고 미쳤다고 말했지만 하진은 왕 사장의 팔을 더 세게 꺾었고 왕 사장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으며 하진은 왕 사장을 서버 옆 의자에 앉히고 팔을 의자 뒤로 묶었는데 서버실에 있던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었고 왕 사장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진은 USB를 확인했는데 데이터 복사가 100% 완료되어 있었고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으며 왕 사장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왕 사장의 손가락을 하나씩 꺾기 시작했는데 세 번째 손가락이 꺾일 때쯤 왕 사장은 비명을 지르며 비밀번호를 불렀습니다. 하진은 휴대폰 잠금을 풀고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하진은 짧게 지금 위치 파악됐으니 작전 시작하라고 10분 안에 도착하라고 지시했으며 전화를 끊은 뒤 왕 사장에게 10분 후면 국제공조수사팀이 도착해 조직원 전부 체포될 거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왕 사장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하진을 노려봤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하진은 서버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2층으로 내려가 재민의 방으로 향했는데 재민의 방문을 두드렸고 재민이 졸린 눈으로 문을 열었는데 하진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진은 짧게 지금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10분 후면 경찰이 온다고 말했고 재민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하진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신고 하진을 따라 나왔습니다. 하진은 재민을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갔고 건물 정문 경비 2명이 서 있었는데 하진은 재빨리 다가가 한 명씩 제압했으며 특전사 시절 배운 격투 기술은 여전히 완벽했고 두 경비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하진은 정문을 열고 재민과 함께 밖으로 나왔는데 밤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으며 재민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고 하진은 재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저 건물 안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도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으며 차량들이 건물 앞에 멈춰 섰고 무장한 수사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하진에게 다가왔는데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한국국제범죄수사대 소속이었으며 하진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하진은 괜찮다고 왕 사장은 3층 서버실에 있고 마철웅도 같이 있으며 둘 다 제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팀원들에게 지시했고 수사관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으며 2층부터 3층까지 모든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조직원들은 잠에서 깨어 혼란스러워했으며 수사관들은 조직원들을 한 명씩 체포했습니다. 왕 사장과 마철웅은 3층 서버실에서 발견되어 수갑이 채워졌고 왕 사장은 끌려 나오며 하진을 보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우리 조직은 더 크고 너는 절대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소리쳤지만 하진은 왕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했던 말 기억하냐고 검찰청입니다. 돈 옮기세요라고 했었다고 이제 당신 차례라고 감옥으로 옮겨지는 거라고 말했고 왕 사장은 분노에 떨며 끌려갔으며 하진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사관이 하진에게 다가와 하진 씨 덕분에 대규모 조직을 검거했다고 서버에서 피해자 명단 300명 이상 확보했고 감고에서 현금 120억 원 압수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기 어머니 피해금도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사관은 당연히 7천만 원 전액 환수 가능하다고 대답했고 하진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으며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엄마 찾아왔다고 엄마의 돈 엄마의 존엄 다 찾아왔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재민이 하진의 옆에 서서 정말 고맙다고 하진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평생 여기 갇혀 살았을 거라고 말했고 하진은 재민을 보며 미소 지으며 재민도 용기 냈다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이 하진에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말했고 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는데 이곳에서의 한 달은 지옥 같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고 그 싸움에서 하진은 이겼습니다. 이틀 후 한국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를 나온 하진은 저 멀리 어머니가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덕 씨는 딸을 보자 달려와 하진을 끌어안으며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하진은 어머니를 꼭 안으며 다 찾아왔다고 7천만 원 한 푼도 안 빠지고 다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순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고 하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편하게 살라고 자기가 지킬 거라고 앞으로는 엄마가 다시는 그런 일 당하지 않게 꼭 옆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순덕 씨는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은 공항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한 여자의 용기와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계십니다.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어떤 기관도 전화로 먼저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전화 한 통에 소중한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바로 끊으시고 자녀분께 먼저 상의하시거나 일일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십시오.